Countries we have heard of but don't know quite well. Oh Eun-kyung, a Korean woman who has invested half of her life to studying Turkic and Islamic culture. So she lived her entire life as a pioneering figure. There were no existing studies or anyone who had walked the path before her. Her achievements, therefore, became the basis of studies on Turkic and Islamic culture in Korea. Professor Oh Eun-kyung, Korea's first expert on Turkic and Islamic culture. Let's listen to her story on today's Heart to Heart. 네, 오은경 교수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먼저 하트투하트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트투하트 시청자 여러분. 이 자리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여기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교수님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 최초로 국가 박사 학위를 네. 따셨다고 들었어요. 먼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가 박사란 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나요? 국가 박사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학위를 주는데요. 이제 국가에서 주는 학위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구소련 국가라든가 이제 유럽 몇몇 국가에는 아직도 그런 제도가 존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가 박사를 받으면 그러니까 구소련권에서는 이제 원래 의미의 이제 박사가 되는 거고 이게 정교수 제도예요. 그래서 정교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고요. 현직 교수들이 이제 받는 제도고 이거를 받지 못하면 대부분의 교수들은 이제 부교수로 정년퇴직을 하게 되고 이 학위를 받아야지만 정교수 프로페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일단 우즈베키스탄에서 학위는 심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현지에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설명 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제 기억을 더듬자면은 심사까지 가기 위해서 네. 이제 논문을 출판을 해야 되는데 뭐 국내외 저널, 그러니까 국내외라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서 그 외국 저널에 이제 20편 정도 논문이 실려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시험이라는 네. 건 이제 전공 시험인데요. 그 전공 시험이 저는 이제 몰랐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 문제가 130문항이 나오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세 개를 제비뽑기를 해요. 현장에서 이제 제비뽑기를 한 다음에 그거를 그 필기 시험을 이제 1시간을 주고 필기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술 시험을 보는데 그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있는 최고 원로 교수들이 와가지고 10명이 심사위원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정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 시험만 2시간 해가지고 총 그냥 하루 종일 거의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러니까 총 이제 그 시험 포함해서 5번 정도 그 심사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단계마다 그걸 통과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또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힘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준비를 얼마 동안 하신 건가요? 근데 이제 그게 학위 과정에 입학해서 끝난 네. 것까지는 이제 만 5년인데 원래 입학할 때 그 전에 과정을 봐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이제 이력을 보는데 그 전에 어떤 학위가 있었고 경력은 어떤 게 있었고 학술대회 참가는 뭘 했고 이런 걸 다 봐서 하기 때문에 저의 그 학술 활동 전반 거의 뭐 20년 전체를 다 심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0년이요.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20년 동안 준비를 하셨다. 와.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학술원 회원에 또 추천이 되셨다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학술원 회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우리나라에도 학술원이 있긴 있는데요. 네. 많이 이제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구소련 국가에서는 학술원이라고 해서 국가가 공인된 그러니까 네. 국가가 인정하는 그 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술원 회원이 되면은 네. 그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외국인인데 그걸 받아주기가 쉽지가 않고 네네. 그 학위 심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회원으로 추천이 됐었는데 그 심사를 또 한 1년 반 정도 했다고 해요. 네. 그 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업적은 뭐가 있는지 하고 나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뭐
이제 승인이 됐다라고 이제 통보는 받았는데 디플로마를 받으러 오라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실 계획 없으세요? 네, 올해 여름에 이제 가서 받아야죠. 아, 교수님께서는 지금 우즈베키스탄 외에도 다른 국가의 문화를 연구 중이시라고 들었는데요. 그 나라에 가서 연구도 하시고 또 책도 많이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잠시 어떤 책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고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Nasıl ortaklaşıyoruz onu görebiliriz. Ama işte bir aşağı yukarı o kadar çok fazla farklı noktalar olduğunu zannetmiyorum. 사실 이슬람 문화 전문가라고 하면은 지금도 좀 생소한 분야잖아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셨을 때만 해도 정말 알려지지 않았을 시기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이슬람 문화 전문가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투르크 전문가인데요.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간 나라는 터키예요. 그래서 네. 터키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80년대 후반인데 그때만 해도 터키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죠. 네. 심지어 이제 사람들이 터키하고 뭐 태국을 잘 구분을 못하던 그런 시대니까 아, 그래요? 그럴 정도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먼 나라였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굉장히 책을 좋아하는 문학 소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그 다양한 분야를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서구 문화에만 익숙하고 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터키는 이슬람 문화이기도 하지만 우리하고 역사적으로 고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관계가 있는데 네. 너무 알려진 바가 없고 우리도 아는 바가 없고 해서 그쪽 분야를 좀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대학도 이제 관련 학과에 진학을 했고 근데 저는 이제 문학을 연구해서 문화나 문학 작품을 소개하면서 좀 양국 간에 우리가 좀 서로 알아가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제 그런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터키를 가게 됐고 또 터키에서 이제 석박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터키를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을 때 뭐 주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었나요? 굉장히 반대가 심했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일단 여자가 혼자서 유학을 간다. 아. 이거는 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만류하는 분위기였고 유학을 간다면은 결혼해서 남편과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네. 또 더군다나 미국도 아니고 잘 알려지지 않은 터키를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대도 심하고 심지어 그 학과 교수님들도 사실 그렇게 뭐 장려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셨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일단 터키로 유학을 가신 거잖아요. 네, 네. 그 당시 터키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어땠나요? 사실 이제 그 당시가 보면은 터키는요 우리나라보다도 근대화 개혁을 훨씬 일찍 했고 네. 또 초대 대통령인 그 아타투르크라고 케말 파샤가 그 여성 개혁을 아주 성공적으로 실현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가서 굉장히 놀란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진 캐리어 어머니들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그런 네. 거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제도적인 보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요. 그런데 이제 일반 우리 그 사회 분위기라든가 그 일반 사회 그 일반적인 여성들의 모습은 별로 우리나라랑 다르지가 않았었죠. 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 혼자서 이렇게 뭔가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미니스커트가 유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간 옷들이 전부 다 무릎 위였어요. 근데 하루는 그런 옷을 입고 제가 시내에 어떤 약속이 있어서 이제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이런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왔다고 하면서 어떤 남자가 굉장히 이제 무서웠죠. 이제 그런 거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거기서도 저를 이렇게 돌봐주시려고 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친분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치마 입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이제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 있었죠. 이제 그러면서 터키에서 살면서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그 이슬람 문화 속의 여성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 네. 또 우리나라와 우리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문화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여성들은 이렇게 뭔가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야 될까라고 해서 이제 그쪽 분야에 대해서 또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터키에 다녀오신 후에 계속해서 양국의 문화를 네. 알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우리가 서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위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서로를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문학 작품 번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이제 그 터키를 알리는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네. 뭐 아시아라는 그 문학 잡지에 터키뿐만이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뭐 다른 기타 투르크 국가들 작품,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작가 야샤르 케말의 작품을 번역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이슬람 그 위에도 이슬람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 작가들 그런 걸 이제 꾸준히 번역을 해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작가들도 터키에 소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은 선생님의 만인보라든가 네. 아니면 그 시선집에서 150편 정도 시를 골라서 터키에 번역을 했고, 또 지금 이제 김지아 시인 작품을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네. 작업을 해오셨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해오고 계시는데 지금 터키에 유학 다녀오신 이야기를 또 하다가 지금 뭐 우즈베키스탄 말씀도 하셨는데 네. 우즈베키스탄은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됐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히 이제 대학 교수로 학교를 다니다가 왜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휴직을 하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내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갔는데, 그래서 학계에서는 제가 갔다는 것 때문에 도대체 우즈베키스탄이 어떤 나라냐 해서 그거 관심을 갖는 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국가박사학위라는 제도도 별로 이제 인정되고 있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왜 와가지고 이걸 공부하느냐 굉장히 그 현직 교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오히려 스파이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있었고 네. 했는데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터키에 가서 유학을 했지만 사실 투르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투르크 전반에 대해서. 네. 근데 터키라는 나라를 이제 알아갈수록 그 터키라는 국경에 갇혀서는 투르크를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앙아시아로 가가지고 다시 연구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이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언어부터 다시 공부해야 네. 되고 이미 이제 새로운 국가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저한테도 그 결심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이왕 제가 이제 소외된 학문을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물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편견 때문에 뭐 고생도 많이 했지만 네.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과감하게 시도를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갈 때 아무도 모르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은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라는 이제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박사학위 1개받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내가 2개씩이나 받을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굉장히 뭐 힘든 점이 많았죠. 터키에서는 지금 한류의 인기가 대단한 걸로 네. 알려져 있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지금 연구 중이신 다른 국가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혹은 뭐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투르크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아까 이제 투르크 국가가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터키부터 시작해서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스탄자 국가들, 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이 투르크 국가예요. 네. 그리고 중국에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위구르 그 신장 자치구 거기도 이제 투르크 국가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도 우리가 슬라브족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구의 3분의 1은 투르크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알타이 공화국이라든가 사하 공화국, 그다음에 하카스투바, 뭐 타타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투르크인데요. 이제 이 투르크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사실 아시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도 문화적 친연성도 있지만 한국 문화를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헐리우드 영화라든가 러시아 영화를 보면서 그게 이제 세상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이제 한류 드라마가 들어오니까 네, 이제 한국 드라마 때문에 이제 한국을 굉장히 가깝게 느끼게 됐는데요. 이제 그 한국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네. 뭐 이제 부모님들이 결혼을 반대한다든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랑 너무 비슷하구나. 근데 우리랑 이렇게 비슷한 문화가 있는데 저렇게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으로 살 수가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네들 어떤 이상적인 롤 모델로 선정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호감이 대단하고 특히 이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는 한국 사람이 가서 가장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터키도 한국 전쟁 참전국이기 때문에 그 옛날 그 어르신들 보면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대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유학을 할 때는 사람들이 막 불러다가 막 차도 마시라고 그러고 내가 너희 나라 우리가 너희 나라를 도와줬다. 네네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향수가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호감이 대단하죠. 근데 지금은 물론 젊은 세대들은 한류 때문에 그렇고요. 국내에서 이슬람 문화를 보는 시선이나 관심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슬람 문화에 대한 그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아직도 있다라고 사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 그러면 이제 뭐 테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무조건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우리 사회가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사실 9.11 테러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만 해도 사실 전혀 그 우리 학계도 좀 무지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크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뭐 이슬람 문화에서도 저는 이제 투르크 전문가니까 투르크에 대해서는 또 더더군다나 모르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받는 이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또 이슬람 문화, 뭐 이슬람 나라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한국 문화를 배우고자 한국이 좋아서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겪는 좀 가장 힘든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음식 문화에서 오는 그 문제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고 네. 또 그 돼지고기를 먹는 거를 굉장히 그 혐오할 뿐만 아니라 불쾌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음식에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네. 부담을 많이 갖기도 하고요. 또 이제 또 굉장히 독실한 무슬림들은 할랄 인증이 된 그런 음식만 먹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이제 가깝게 지냈던 외교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연구자 친구들 이런 사람을 봐도 공식적인 모임인데도 아예 아무것도 안 먹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배려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뭐 무슬림 국가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층위가 있지만 또 하루에 5번 또 기도를 꼭 드려야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무슬림들도. 그러니까 기도실 같은 것도 중요한 뭐 공항이라든가 어떤 역이라든가 이런 데 좀 마련을 해놓는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그 국제화 시대에 좀 해야 되는 배려가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해요. 지금 현재 그래도 조금씩 생겨가고 있는 네, 추세가 그렇죠. 맞죠? 네네. 그리고 할랄 말씀하셨는데 할랄이 정확히 좀 쉽게 풀어주신다면 할랄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할랄이라고 네. 하면은 그러니까 그 알라께서 허용하신 네. 음식이다 아니면 이제 모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식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 같은 것도 화장품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에 쓰는 용품 같은 것도 할랄에 적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서구 같은 데서는
그 이제 그런 걸 이제 시장 개척에 이용하기도 하죠. 뭐 이렇게 샤넬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뭐 여자들이 쓰는 무슬림 여자들이 쓰는 히잡 같은 것도 브랜드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아, 네네. 그건 물론 이제 음식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시장을 개척할 필요도 있고요. 네네. 또 할랄 식품 분야에서도 지금 시장 가치가 대단하거든요. 또 그 이슬람 금융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은행 제도가 우리나라하고 많이 달라요. 어떻게 그래서 달라요? 은행이라는 것이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 와서 투자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본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지금 굉장히 경제 성장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활용하고 있는데 마치 이제 이슬람 금융을 우리가 끌어들이면 우리나라가 테러국이 된다 뭐 이런 그런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아직은 이게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 선입견이나 편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가장 아쉬운 점이 어떤 점들인가요? 글쎄요, 저는 이제 먼저 뭐 꼭 그게 이슬람 문화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사라든가 어떤 문명의 변화를 보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이제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일단 그거를 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가 열린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거든요. 거기 나오는 흑인 여성들이 네. 그 흑인 여성이라는 편견과 차별에 대항하면서 이렇게 묵묵히 자기 그 직업 현장에서 투쟁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심지어 그 당시에 뭐 흑인 여성들이 화장실까지 따로 썼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 우리 사회도 그런 유리천장이라든가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구자로서도 그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우리나라 학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편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는 이제 조금씩 길을 열어가면서 좀 후학들이라든가 저희 사회가 변화되는데 좀 일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앞으로의 가장 큰 계획 중에 네. 하나인가요? 네. 아, 그리고 교수님에게 이슬람 문화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이슬람 문화 중에서도 이슬람 여성을 연구를 했는데요. 네. 저한테는 이제 미러였던 것 같아요. 미러 이미지.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자체가 어떤 문명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뭐 가부장제 이런 쪽에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제가 여성이란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그러니까 터키와 한국 소설 속의 여성을 비교하면서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여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리고 저도 이제 여성이니까 네.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에게 있어서 투르크란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르크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나라나 네. 우리 민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르크가 저는 이제 국가와 민족이 뭔지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많이 됐는데 왜냐하면 투르크 국가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국가, 네. 많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사실 혈연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같은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중세에는 물론 여러 가지 문화를 공유하고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여서 지금은 다 이슬람 문화권이지만 네. 근현대사가 이렇게 편성되는 과정에서 각각 또 다른 민족을 만들거든요. 민족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어서 지금은 영 다른 각각의 개별적인 국가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국가와 민족이라는 게 뭔지 그 상상적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이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분단 국가고 네. 뭐 남북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다면 또 다른 두 개 민족으로 분화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통일에 대한 그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족이라는 것이 어차피 상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데 그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재외 동포들, 특히 이제 고려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민족으로 다시 이렇게 끌어들일 필요도 있고 포용할 필요도 있고 네. 뭐 탈북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결혼 이주민이라든지 이런 그 피부색이라든가 이제 뭐 이렇게 얼굴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한민족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한민족을 만들어야 될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그 글로벌화를 주장을 하면서도 네.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 강국인데 또 다른 21세기에 또 다른 한민족, 새로운 한민족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교수님하고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오늘 사실 제가 뭐 트루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운 점들도 많고 또 이슬람교 그 문화권 분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